반갑습니다. 모바일 정보 검색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집중하셔서 알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오늘 수업은 지도 검색, 우리말 단어 알기,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정보 검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도 검색은 핸드폰용 지도 앱 사용하기를 이용하여 어떤 식으로 지도를 사용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용 지도 앱은 하나쯤 다 있으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자동차를 타고 갈 경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린 이후에 핸드폰으로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용 지도 앱, 오늘 시범을 보일 앱은 T맵입니다. T맵을 우선 핸드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십니다. 이후에 검색어 T맵을 입력을 해주세요. T맵을 입력한 이후에 검색 결과 중에 T맵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T맵을 손가락으로 탭해 주시면 T맵이 실행이 되겠죠. 앱을 실행한 이후에 첫 번째 화면입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시다면 이 화면이 뜨지는 않을 텐데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접근 권한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이 나오게 되면 확인을 누르셔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확인을 탭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T맵이 기기에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허용을 눌러 주셔야 사용이 가능한 것 아시죠? 허용을 탭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진, 미디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에도 허용을 계속 눌러 주셔서 화면이 넘어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고 나면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회원을 가입을 하겠냐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TID가 있으실 경우에는 아이디로 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아이디가 없으실 경우에는 이와 같이 TID로 사용을 하든 핸드폰으로 사용을 하든 가입을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가입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나면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를 보내드린다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TID로 가입하기를 누르신 이후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TID로 가입하시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TID로 로그인하는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으시고 나면 이와 같이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이후에 차후에는 계속 자동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곳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은 필수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읽어보시고 본인이 동의를 하고 싶은 부분에 체크를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 아이디를 밑에 있는 것 중에 넣으셔도 되고, 여기 없는 다른 주소를 넣으시고 성함 넣으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눌러주시면 TID로 가입하기가 완료됩니다. 지금부터는 T맵을 핸드폰으로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에서 T맵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오십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어를 T맵이라고 입력을 하신 이후에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T맵으로 검색을 해주시고 나면 이와 같이 T맵 내비게이션이라는 앱이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메뉴가 나오고,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설치를 누르시고 나면 열기라는 메뉴가 나올 텐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가 한번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과 같이 업데이트도 한번 해주셔야 열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이후에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업데이트를 마치고 나도 열기가 나오고, 설치를 완료하셔도 열기가 나오게 됩니다. 설치를 완료하신 이후에 열기를 눌러주세요. 저는 이미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들어와지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TID로 가입하기를 누르셔서 가입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T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제가 남목동으로 검색을 하여 이곳이 나왔는데요. 한번 검색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목동 우체국을 남목 1동에서 가는 경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에 T맵이 추천하는 시간과 최소 시간이 나오게 되며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T맵 추천을 안내를 보시게 되면 초가 지나가면서 안내를 바로 넘어가게 되며, 이 시간 전에 누르시게 되면 안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시게 되면 T맵이 안내를 시작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나 도보로 이용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기를 할 경우에 안내 종료와 T맵이 있는데, 안내 종료로 나오게 되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밑에 보시면 즐겨 찾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겨찾기를 누르고 나면 이와 같이 우리 집 등록하기와 회사 등록하기 등 즐겨찾기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 집을 등록해 놓을 경우에는 외지로 나갔을 경우에 바로 누르기만 하면 우리 집을 찾을 수가 있겠죠. 한번 우리 집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남목동 우체국을 우리 집으로 등록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집을 이렇게 등록했을 경우에 편한 기능이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영어로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영어로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발음으로 누구라는 표기입니다. 이곳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집에 가자 라는 말이 보이시죠? 집에 가자 라고 하면 이 주소를 자동으로 검색을 하여 집으로 가는 기능입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자. 울산 남목동 우체국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방어진 순환도로 제기천길을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집에 가자 라고 하였을 경우에 집으로 등록된 주소를 찾아서 이와 같이 경로를 안내해 주며 어느 곳을 지나는지까지 처음에 안내를 상세히 해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티맵을 이용하면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경로를 잘 찾아갈 수가 있으니 어디 가실 경우에 티맵을 잘 활용하셔서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메뉴들 중에 보시면 3D 메뉴와 2D 메뉴 이런 메뉴도 있으니 활용을 해보시면 화면이 다양하게 바뀌어서 보여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메뉴를 손으로 탭해 주시고 보면 일반 지도 모형으로 보이는 것과 현재는 일반 지도 모드입니다. 항공 지도로 볼 수 있는 지도 모드가 있는데 이곳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항공 지도로 보기를 했을 경우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래를 내려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지도가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길을 찾을 때는 이것이 매우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지니 길을 찾으실 때는 일반 지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도 정보에 교통 정보를 누르시고 통제 사고도 누르시게 되면 이곳까지 알려주니 편리하게 길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티맵 추천 안내를 받으셔서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주유소에서 세차도 가능하다는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 정보에 대한 것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 정보를 눌렀을 경우에 카메라가 있는다든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니 잘 이용하시면 차로 이동을 하실 때 편리하게 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해안도로로 방어진에서 해안도로로 나가게 되니 별다른 것은 거의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내가 갈 수 있는 경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티맵을 잘 활용하셔서 길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티맵에 대한 실습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 단어 알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단어 알기 첫 번째 단어 가계체라는 단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과연 가계체가 무슨
뜻을 나타내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가계체를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계체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여셔서 가계체를 입력하실게요. 가계체를 입력하여 보니 국어사전에서 가계체에 대한 결과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체라는 건 순우리말로 한 집에서 가계로 쓰는 채를 가계체라고 한답니다. 요즘 보시면 한 집에 이렇게 가계로 쓰고 있는 그런 집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그곳을 가계체라고 한다고 하네요. 국어사전을 확인하니 가계체는 한 집에서 가계로 쓰는 채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보시면 단어, 속담, 관용구, 뜻풀이 이러한 세부적인 메뉴들이 있는데 단어는 이렇게 단어에 대한 뜻을 확인할 수가 있는 곳이고요. 속담 관용구에 쓰이고 있다면 이곳을 눌렀을 경우에 속담과 관용구가 쓰인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가계체에 대한 그러한 것은 없는가 봅니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뜻풀이는 단어의 뜻풀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문이 있다면 예문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예문은 있네요. 바로 한길가라 시끄러운 게 좀 안되긴 했지만 가계체로는 적당하였다 라는 문장이며 오유곤의 대지의 학대라는 글에서 쓰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서 이 건물은 가계체라서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라는 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메뉴에 보시면 맞춤법,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춤법, 표기법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단어를 찾았을 경우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시게 되셨는데요. 단어를 찾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을 잘 활용하시면 아주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가계체, 가계로 쓰는 집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가계체의 뜻을 한 번 더 살펴보면 한 집에서 가계로 쓰는 채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가계내기라는 단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계내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좀 전에 검색어를 지우시고 가계내기로 검색을 하시면 가계내기도 국어사전에서 뜻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가게에 내놓고 파는 물건이라는 것이 가계내기라고 되어 있으며 옆에 보시면 요걸 보이시죠? 이렇게 대가로 안에 되어 있는 이것은 발음을 어떻게 한다라는 표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 옆에 점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쌍점이라고 말을 하며 길게 발음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얘는 발음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사전에서만 발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국어 사전에서도 발음이 표기된다라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계내기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가게 내기를 클릭하였을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를 보실 수 있는데 속담 간용구에 쓰이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게 내기는 속담 간용구에도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게 내기가 있다라기보다는 가게라는 것이 있네요. 가게 기둥의 입춘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가게 기둥의 입춘 줄연이라 라는 속담에 가게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의 뜻은 보잘것없는 가게집 기둥에 입춘대길이라고 써붙인다는 뜻으로 제격에 맞지 않고 지나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뜻도 나오고 있으며 같은 뜻으로 쓰는 속담에 사모에 갓근 석쇠집신의 구슬 감기, 재의 호춤, 집신의 국화 그리기, 초원의 책짓질이라는 다양한 속담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뜻풀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뜻풀이는 단어에서 이미 나와서 이곳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문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에는 가게와 내기가 따로 나온 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게 내기를 하나로 사용하여 나온 예문은 없네요. 맞춤법 표기법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춤법 표기법에도 결과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맞춤법에 맞다라는 것이고 다른 것은 확인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게 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가게 내기의 뜻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 내기란 미리 만들어 가게에 내놓고 파는 물건이라고 하여 요즘 많이 쓰는 말로는 기성품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기성품이라는 약간 어려운 말보다는 가게 내기라는 말을 한번 사용해 보면서 우리말을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단어는 아난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의 검색창을 여셔서 가난태미를 입력하여 주세요. 가난태미를 입력하니 가난태미도 순우리말이라는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태미란 가난의 뭉텅이, 매우 가난한 모습을 비유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속담 간용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속담 간용구에서는 그냥 가난을 이용하여 나온 것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을 짓는다 라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문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은 없네요. 맞춤법도 별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난태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태미의 뜻은 가난의 뭉텅이, 매우 가난한 모습을 비유하는 말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단어는 간합산이라는 단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이전 검색어를 지워주시고 가납산이 를 입력하셔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기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사람, 두 번째는 말다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담 관용구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담 관용구에는 사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뜻풀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납산이 되자는 소리로 자꾸 짓거리는 수다스러운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며 이것과 보태어 가짠데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짠데는 가납산이의 방언으로 전라남도의 방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문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에 가납산이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살펴보면 보시면 가납산이 같은 도시 사람들은 제멋대로 그럴싸한 소문을 퍼뜨리며 라는 예문이 나오고 있는데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라는 소설에서 나온다라고 출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납산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납산이의 뜻은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기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사람, 두 번째는 말다툼을 잘하는 사람으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부산광역시도 가볼 만한 곳이 매우 많아서 몇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부산에 가볼 만한 곳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천문화마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열어주시고 감천문화마을을 검색을 하니 여러 블로그에서 여행을 갔다 온 후기를 올려놓은 것이 보이네요. 감천문화마을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곳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감천문화마을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지성이면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인사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옛모습도 보이고요. 영상으로 소개하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메뉴 중에 마을 소식, 체험 및 숙박, 문화 쇼핑, 소통 공간 이러한 정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통합 검색으로 돌아와서 블로그를 한번 살펴볼까요?
감천문화마을의 블로그를 들어와 보았습니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은 KTX를 타고 감천문화마을을 온 것 같습니다. 먹음직스러운 냉면과 만두도 보이고요. 어린 왕자 동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이것은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의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벽을 예쁘게 꾸민 것도 보이고요. 벽화 또는 벽 조각 정도로 보이는 조형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어쩌면 부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래된 흔한 동네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보이는 지붕 위의 인형새들과 조화롭게 칠해진 벽과 지붕색만으로도 동화책 속 몇 페이지쯤에 와 있는 듯한 감성이 터지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라며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도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난 분인 것 같습니다. 사진도 잘 찍은 것 같네요. 한국의 감천문화마을을 마추픽추와 산토리니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위에서 본 모습도 굉장히 알록달록하니 색채감이 있으며 집 자체는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한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네인 것 같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지식백과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면 감천문화마을은 1950년대 6.25 피난민의 힘겨운 삶의 터전으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산자락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계단식 집단 주거 형태와 모든 길이 통하는 미로 같은 골목길의 경관이 감천만의 독특함을 보여준다. 부산의 낙후된 달동네였지만 문화예술을 가미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은 연간 185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다녀가는 대표 관광 명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것 같은데요. 전경사진을 보아서도 가볼 만한 호기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마을인 것 같습니다. 이 감천문화마을을 핸드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검색창을 열어주시고 검색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다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부산 감천마을을 그냥 감천문화마을이라고 하니 부산 지역에도 있는데 B지역 여기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A라는 곳은 이곳에 살펴보시면 감천문화마을이라고 하여 부산 사허구가 주소지로 되어 있는 감천문화마을이며 우리가 보고 있는 감천문화마을이 됩니다. B는 어딘지 한번 볼까요? B는 경북 예천군 감천면에 있는 곳에도 감천문화마을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CD, C까지 있는 것 같네요. 감천문화마을 블로그 안내가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곳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이곳을 여행하게 되었나 봅니다. 이 블로그 운영하는 분은 케이블카를 타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송도를 찾은 모습입니다. 블로그는 우리 정보화 수업에서도 운영하는 곳이죠. 블로그는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온 것을 안내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SN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 오던 날 부산 감천 문화마을 가다라고 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보이고요. 감천 문화마을에 대한 소개 글도 보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벽화도 벽화라기보다는 조형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포토존인 것 같습니다. 사진이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감천 문화마을이 아마 상징인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와 여우도 보이고요. 비가 오는 날이라 사진이 더 운치 있게 찍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행하고 싶은 곳을 검색해 보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습니다. 감천 문화마을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천 문화마을은 6.25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서 터를 잡고 살면서 형성된 곳이라고 합니다. 산자락을 따라서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다 보니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 예술인들과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마을 곳곳에 벽화와 조형물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간다면 색색깔로 꾸며진 달동네 집들을 볼 수 있는데 곳곳에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으니 많은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어린 왕자 포토존이 매우 유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볼 만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볼 만한 곳은 흰여울 문화마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흰여울 문화마을을 입력해 주세요. 흰여울 문화마을을 입력을 하니 이렇게 사진이 보이고 홈페이지가 있나 봅니다. 홈페이지 주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을 먼저 들여다 보겠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았습니다. 문화원 소개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연혁에 몇 년도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보이고요. 흰여울 문화마을 오시는 길이 있고 사업이 있고 자료실을 들여다 볼까요? 갤러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흰여울 문화마을에 대한 다양한 사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검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도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녀와서 블로그에 소개를 하고 있네요.
나무 위키에 있는 흰여울 문화마을에 대한 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 홈페이지에 영상 소개도 보이고요.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에 대한 상세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곳은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제2송도 줄여서 이송도라고 불렸던 곳이다. 왜 이송도냐면 송도 해수욕장에서 바다 건너편에 보이는 동네여서 흰여울 문화마을이라는 명칭은 2011년에 도로명 주소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곳곳의 도로는 물론이고 골목길까지 도로명이 붙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골목길이 마을의 실제 유래나 특성과는 무관하게 아무렇게나 붙여졌다는 것이다. 이송도 곡각지의 달동네와 절벽을 따라 나 있는 골목길인 흰여울길도 마찬가지. 이렇게 아무렇게나 지어진 도로명은 도로명 주소 사업이 정식으로 시작한 2014년에 일괄적으로 AA로 NN번길 등의 형식으로 개명되었지만 흰여울길은 2014년쯤이면 이미 명소로 어느 정도 홍보가 된 상황이었고 그 상징성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을에 서 있는 표지판에는 복례산 기슭에서 여러 갈래 물줄기가 높은 절개지를 따라 바다로 흐르는 모습이 흰 물보라가 있는 물살 모습과 닮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가 높은 절개지를 따라 흐르는 모습이 흰 물보라가 있는 물살 모습과 닮았다는 데서 유래하였다라고 하여 마을 이름이 매우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검색 창을 열어주시고 검색어를 입력하셔서 검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좀 전에 본 것과 거의 유사한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블로그를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가볼 만한 곳 흰여울 문화마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흰여울 문화마을의 간판도 보이고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예쁘게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고 넓은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뷰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 부산 여행 오신다면 여기 흰여울 문화마을 꼭 와보시길 바래요 라고 되어 있네요. 마을 길도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흰여울 문화마을을 살펴보았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은 제2의 송도라 일컬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은 아기자기한 골목과 멋진 바다 경치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꼬막집 계단, 무지개 계단, 피아노 계단, 도돌이 계단 등 층층 계단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곳 안내소에서는 작은 전시회가 열리기도 한답니다.
영화 변호인 범죄와의 전쟁 등 수많은 작품 촬영지로 유명하며 2011년에는 폐가를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말로 재탄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곳에는 이렇게 예쁘게 조성되었을 것 같은 계단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한번 수업을 하시면서 중간중간 흰여울 문화마을의 계단을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곳은 56도 스카이워크입니다. 한번 같이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열어주시고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56도 스카이워크를 검색을 하니 이렇게 이것이 스카이워크인 것 같습니다. 하늘을 걸어간다 라는 뜻인데요. 한번 리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여행하기 좋아하는 분의 블로그입니다. 56도 표지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고요. 네, 이렇게 스카이워크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검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도 스카이워크가 보입니다. 56도 스카이워크.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하며 사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56도 스카이워크의 옛 지명은 숭두말이다. 숭두말은 말 안장처럼 생겼다고 숭두마라고 부르는 것이 숭두말로 되었으며 해녀들과 지역 주민들은 잘록개라고 불렀다. 바다를 연모하는 숭두말이 5, 6도 6섬을 차례대로 순산하고 나서 숭두말의 불룩했던 부분이 잘록하게 들어가 선착나루와 어기의 언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동해와 남해의 경계 지점이기도 한 이곳 숭두말에 2012년 9월 12일에 착공하여 2013년 10월 18일 개장하면서 하늘 위를 걷는다는 의미를 담아 56도 스카이워크라 이름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숭두말에 불룩했던 부분이 잘록하게 들어가 선착나루 어기 언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설도 전해지고 있네요.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을 여셔서 저와 같이 검색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6도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관 사진이라고 하여 사진이 56도 스카이워크의 표지석이고요. 다음 사진은 스카이워크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발밑에 그대로 바다가 보이는 아찔한 풍경입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다니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아까 보았던 56도 스카이워크의 한국관광 사이트입니다. 그 밑에 부분은 좀 전에 보았던
블로그에 안내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오셔서 이렇게 후기를 남기고 있네요. 지식백과에서 한번 5, 6도 스카이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5, 6도 스카이워크의 옛 지명은 승두말이다 라고 하여 같은 내용의 글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스카이워크 앞에 펼쳐진 바다는 시시때때로 아름답고 다채로운 색상을 연출하고 있어 사진 촬영의 명소이며 날씨가 좋은 날에는 대마도를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와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시 스치네요. 오, 6도 스카이워크를 살펴보았습니다. 5, 6도 스카이워크는 35m 해안 절벽 위에 유리판을 말발굽 모양으로 이어놓은 유리다리라고 합니다. 35m 해안 절벽 위에 철제빔을 설치한 후 그 위에 24개 유리판을 말발굽 모양으로 이어놓은 유리다리입니다. 유리다리라고 하니 좀 아찔한 생각이 드네요. 2012년 착공되어 2013년에 개장되었으며 하늘 위를 걷는다 라는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5, 6도 앞 멋진 바다 풍경을 감상하는 동시에 스카이워크에 올라서면 투명 유리 아래로 짜릿함을 만끽하기에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한 봄을 알리는 꽃들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알아볼 부산의 명소는 아홉산이라는 곳입니다. 조금은 낯선 듯한 이름인데요. 아홉산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아홉산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산을 입력하니 지식백과의 결과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홉산 지식백과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있는 산입니다. 명칭의 유래는 아홉이라는 지명은 봉우리가 9개라는 데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홉산은 9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높은 봉우리는 고도 361m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많이 높은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쪽 살록에서 웅천천이 발원하고 동쪽에서는 일광천의 지류들이 발원해 장전천으로 합류한다 라고 산의 지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에는 곳곳에 바위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수종의 인공림과 자연림이 어우러져 약 13만 평의 규모의 숲이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숲인 것 같고 자연림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성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조성을 하여도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검색에서 이곳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가볼 만한 곳 기장 아홉산숲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빠르게 한번 훑어볼까요? 아홉산숲 입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감이 가는 이름표 안내 표지판하고 입구인 것 같습니다. 아홉산숲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모기가 많은 것 같네요, 이 산에. 닭도 보입니다. 아홉산숲의 지형 안내와 세부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곳도 있고 굉장히 푸른 울창한 나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체험할 수 있는 나무에 묶어 놓은 그물 다리도 보이고요. 해먹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먹은 개인적으로 달았는지 알 수는 없네요. 사진상으로는. 네, 대나무가 많은 곳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들어오셔서 이전 검색어를 지워주시고 아홉산을 입력하시면 같은 결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홉산숲 홈페이지가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을 들어가 볼까요? 아홉산숲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숲 안내도와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해놓았고 아홉산숲은 이라는 곳을 한번 살펴보시면 연역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네. 1945년 해방 후 구역별 집단 조림을 시작하여 은행, 삼나무, 도토리 등을 심었나 봅니다. 이후에 1948년에 민간 최초로 조림과 벌목숲 가꾸기를 위한 자력임도 개설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한 번 더 결과를 살펴보면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나무 포토존이 있는 부산 기장 아홉산숲이라고 하여 개인 블로그에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포토존이라고 하니 네, 아까 보았던 것과 다르게 팻말을 조금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포토존이라고 할 만한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나무와 울창한 수풀림이 장관인 곳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렇게 아홉산숲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홉산숲은 총면적 15만 7천여 평의 대나무 숲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기장에 위치한 아홉산숲이 빼놓을 수 없는 부산에서 가볼 만한 곳이라고 합니다. 한 가문에서 400년간 가꾸고 보존해온 곳으로 총면적이 무려 15만 7천여 평에 걸쳐서 천년림과 인공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나 광고 중에서 수려한 대나무 숲이 나오는 장면은 대부분 여기에서 찍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요 앞서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부산이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지로 굉장히 떠오르는 곳인 것 같습니다. 수업을 이번에는 조금 길게 녹화를 하여 중간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이전과 동일하게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수행하셔서 댓글과 함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수업을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뵐게요.